제가 준호를 만날 때였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연애를 하는 중이었죠. 앞으로의 미래를 같이 그려보고 서로 가족도 만나고 그런 단계요. 저는 완전히 사랑에 빠져 있었고 그도 저를 똑같이 사랑해준다고 믿었어요. 준호에게는 라스베이거스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있었어요. 주말에 어디 갈까? 휴가 때 뭘 할까? 이야기만 나오면 꼭 베가스를 꺼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화려한 호텔 사진, 비싼 레스토랑 사진들을 보여주며 언젠가 진짜 베가스 여행 한번 가야 한다 고 말하곤 했죠. 3월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의 생일이 곧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첫 번째 큰 기념일이라 정말 특별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베가스 주말 여행을 제대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동안 완전 공부했어요. 호텔, 식당, 볼거리, 액티비티까지 완벽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준호가 벨라지오 분수 뷰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한 적이 있어서 그 호텔, 분수 보이는 방을 예약했고 몇 달 전부터 말하던 스테이크 하우스, 숙성 스테이크에 말도 안 되게 비싼 와인 리스트 있는 그 집도 미리 예약해뒀어요. 그리고 가장 큰 깜짝 선물, 스트립 위를 도는 헬리콥터 투어였습니다. 그게 준호의 오랜 꿈이었거든요. 베가스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건 상상만으로도 입이 떡 벌어진다고 한심번은 말했어요. 둘이 타는데 $800, 싼 돈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알려줬을 때 눈이 반짝였던 걸 생각하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 이 돈 쓸 가치 있다고 느꼈어요. 비행기, 호텔, 식사, 액티비티까지 다 합치니 전체 주말 비용은 $3,000 정도가 들었어요. 그래도 그때 저는 직장에서 돈도 꽤 잘 벌고 있었고 그를 위해 저축도 해뒀고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쯤 마음껏 챙겨주고 싶었어요. 진지한 커플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해준다고 믿었거든요. 금요일 밤 체크인하러 들어갔을 때 준호 반응은 진짜 과장 없이 폭발적이었어요. 방 구석구석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분수뷰, 고급스러운 욕실, 제가 미리 켜둔 샴페인까지 전부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어요. 이게 인생이지. 진짜 미쳤다. 이 말을 수십 번은 한 것 같네요. 그날 저녁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서 메뉴판도 제대로 안 보고 가장 비싼 고기를 시키더니 와인도 병째로 2병, 거대한 스테이크를 썰어 먹으면서도 동영상 찍어서 스토리에 올리고 위치 태그 달고 저는 그가 그렇게 신나 있는 모습이 그냥 좋았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토요일 아침은 헬리콥터 투어, 아이처럼 들떠있던 그를 지금도 기억해요. 20분 내내 창밖 풍경보다 셀카 찍느라 바빴고 조종사가 안전벨트 풀지 말라고 2번이나 말할 정도였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주말 내내 작은 경고등이 여기저기 켜져 있었어요. 도무지 제 눈에는 안 보였을 뿐이죠. 준호는 그 모든 사진과 영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올리면서 단 한 번도 저를 태그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로맨틱한 커플 여행 사진들인데 마치 혼자 온 것처럼 꾸몄어요. 그땐 우리 관계는 사생활로 두고 싶나 보다 하고 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토요일 밤 카지노에서 슬슬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블랙잭에서 금방 $400를 날렸고 그 다음부터 저에게 계속 현금을 달라고 했어요. 생일이니까 놀고 싶을 테니까 처음엔 $200를 더 줬어요. 그러더니 제 카드로 바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술을 사주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이제 방에 올라가서 둘이 시간 보내자고 하자 그는 저보고 컨트롤 프릭이라고 했어요. 자기 생일 주말에 친구도 아닌 남자친구랑 잠깐 둘이 있고 싶다고 한 제가 통제적이 된 거죠. 제가 돈 다 내고 계획 다 세운 바로 그 여행에서요. 근데 진짜 지옥이 열린 건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준호 대학 친구들을 만나러 다운타운의 바에 갔어요. 태호의 결혼 전 마지막 생일이라 친구들이 로스트라고 해서 돌려가며 태호 디스하는 자리를 만든 거였어요. 처음엔 꽤 재미있어 보였어요. 대학 시절 태호의 엉망인 머리 스타일, 연애 초반 여자친구에게 10분마다 문자하던 것들 그냥 친구끼리 웃고 넘길 만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사람들 웃고 태호도 잘 받아치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때 준호가 마이크를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 내가 절박한 여자들에 대해 할 말이 있어. 그 말과 함께 저를 정면으로 쳐다봤어요.
그 순간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 절박한 여자는 나한테 별걸 다 사주면 자기가 특별해지는 줄 알아. 가짜 파리 헬기 태워주고 쓸데없이 비싼 스테이크 먹이는 걸로 날 자기 품 안 강아지처럼 키워. 순간 웃음이 터졌어요. 사람들 쪽에서요. 시훈은 그 장면을 폰으로 다 찍고 있었고 기석은 옆에서 포효하며 웃었어요. 저는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속이 뒤집혀서 토할 것 같았어요. 준호는 지갑에서 헬리콥터 티켓을 꺼내 하늘로 흔들었어요. 헬리콥터 패스. 마치 내가 관광객이라도 된 줄 아는 거지. 내 전 여친은 진짜 프라이빗 제트로 여기저기 데려다 줬는데 이 여자는 돈만 좀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관광 상품에 돈을 다 쓰는 바보야. 사람들은 더 크게 웃었어요. 기석이 맥주컵을 들고 외쳤어요. 형, 그 여자 빨리 정리해. 그리고 준호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그 여자한테 다음 달 시훈 총각 파티까지 결제하게 한 다음에 쓸만한 ATM을 왜 바로 버려? 쓸만한 ATM. 그들의 입에서는 제가 돈 뽑는 기계가 되어 있었어요. 어떤 여자 하나가 남자에게 돈을 쓰면 그건 곧 절박해서 돈으로 매달리는 여자가 되는 순간이었고 그 여자의 돈을 받으면서도 그 남자는 친구들 앞에서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일어났어요. 준호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그의 손에서 빼앗고 마이크를 입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 가지 말은 맞아. 강아지는 최소한 주인에게 충성은 해. 넌 기생충이야. 기생충은 호스트가 끊어버리면 무릎 꿇고 기어 나오는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말하고 마이크를 옆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당당히 떠났어요. 준호는 바로 저를 쫓아 주차장으로 나왔어요. 아까의 오만함은 어디 가고 갑자기 술이 싹 깬 사람처럼 횡설수설하며 사과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이었어요. 차에 올라타 혼자 집으로 돌아왔고 그는 우버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월요일 아침 그는 문자를 보냈어요. 아직도 화났어? 마치 작은 말다툼이라도 한 것처럼요. 화요일에는 전화도 2번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수요일 그는 저희 회사까지 마트 꽃다발이랑 편의점 커피를 들고 찾아왔어요. 보안팀에 이 사람 들여보내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금요일쯤에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길게 남긴 음성 메시지가 쌓여 있더군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부추겼고 자기는 진심이 아니었다는 말들. 베가스 비용 다 갚을게. 널 위해 어디든 데려가 줄게. 이런 말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2주가 지나도 전화와 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훈 총각 파티가 얼마 안 남았다면서 그 이야기 할 수 없냐고 묻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이미 예약금까지 다 냈는데 예전에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저는 총각 파티 비용을 돕기로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해 두었던 거죠. 걱정 마. 여자친구가 해줄 거야. 3주쯤 지났을 때 그는 밤 11시에 제 아파트 앞으로 찾아왔어요. 경비실에서 전화가 와서 이 사람 들여보낼까요? 라고 물었고 창밖으로 내려다보니 그가 건물 앞 인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강아지처럼. 저는 보안팀에게 올라오게 하지 말라고 했고 그는 한 20분쯤 계속 서성이다 결국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전화는 6번이나 더 왔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 시훈 총각 파티는 실제 계획이었고 준호가 말한 예약금도 실제였다는 겁니다. 시훈이 저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결제 일정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아예 대놓고 제가 총각 파티 비용을 대줄 거라고 친구들에게 말해둔 상태였던 거죠. 저는 그들의 개인 ATM 역할을 해주지 않는 순간 농담도 못 알아듣는 미친 전 여친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낼 생각은 없었어요. 준호는 제 돈으로 자기 이미지를 세우고 친구들 앞에서 날 비웃었어요. 그 대가가 어떤 건지 조금은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업데이트. 지난 이야기 올리고 나서 반응이 정말 엄청났어요. 사이다다. 왜 진작 안 찾냐? 등등. 여러분 말이 하나같이 맞았습니다. 기생충은 돈길이 막히면 본 모습 드러난다고 하신 분 정말 정확했어요. 보안팀이 준호를 돌려보낸 다음날 아침 6시부터 전화와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졌어요. 길게 써 내려간 장문의 카톡들. 요즘 진짜 힘든 시기야. 친구들이 나를 나쁘게 만들려고 했어. 베가스 주말은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고 나도 널 위해 뭔가 준비하고 있었어. 자기 입으로 자기 미담까지 넣어주더군요. 저는 하나도 답하지 않고 그 모든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관만 했습니다. 곧이어 시훈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준호가 친구들에겐 우린 잠깐 쿨다운 중이라며 총각 파티는 계속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말해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호텔 타입, 렌터카 업그레이드 같은 걸 물어보더라고요. 어디까지 저를 지갑으로만 본 건지. 참, 저는 이제 준호와 정면으로 마주 볼 때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넘게 모든 연락을 무시하다가 딱 한 줄 보냈습니다. 여기 필요해. 내일 오후 2시 5번가 커피숍에서 보자. 30초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드디어 연락해줘서 고마워. 당연히 갈게. 사랑해. 그 메시지를 보고 폰을 멀리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토요일 약속 시간보다 15분 먼저 커피숍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앉기도 전에 말이 쏟아졌죠. 정말 미안해. 진짜 술에 취해서 그랬어. 친구들이 계속 나를 자극해서. 걔네는 우리가 가진 걸 질투해서 그런 거야. 테이블 건너 제 손을 잡으려 하고 저는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말했어요. 예전부터 프로포즈도 생각하고 있었어. 부모님께 너 소개할 계획도 있었고 반지 사진들도 계속 찾아보고 있었어. 결혼 위기, 자기 입으로는 사랑 고백까지 꺼내며 드라마를 찍더군요. 한참을 듣다가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다 했어. 그는 내가 진심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맞아. 내 말 중 하나는 맞아. 넌 나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우린 끝이야. 준호야.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끝.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혹감, 공포, 그리고 곧이어 분노. 한 번의 실수로 몇 년을 같이 한 관계를 버리겠다는 거야. 술에 취해서 바보 같은 소리 좀 한 거 가지고 그게 실수였다고 생각해? 라고 제가 물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날 절박한 여자라고 부르고 헬리콥터 티켓을 흔들며 멍청한 짓이라고 놀리고 내가 너한테 쓴 돈을 웃음거리로 만든 게? 그는 재빨리 말을 바꾸려 했어요. 내가 그냥 친구들 앞에서 허세 좀 부린 거야. 걔네가 널 너무 띄워주니까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 그래서 바보 같은 걸 좀 했지. 그리고 지연 얘기를 꺼냈어요. 전 여자친구 지연도 맨날 돈 가지고 날 무시했어. 자기 집 부자라고 항상 나를 작게 만들고 너는 그런 거 없을 줄 알았어. 그 말은 곧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를 남자답게 느끼게 할 도구가 되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이 날 친구들 앞에서 돈으로 남자를 잡는 한심한 여자로 만드는 거야? 라고 묻자 그는 말했어요. 널 망신 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냥 술 먹고 흐릿해져서. 아니야. 너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내 친구들한테 내가 너한테 얼마나 묶여 있는지, 내가 날 얼마나 조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너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였을까요? 그 순간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잠시 후 또 다른 전략을 꺼냈습니다. 상처받은 강아지 모드. 그래, 넌 다 맞는 말을 했어. 나 진짜 뻘짓했어. 근데 사람은 실수도 하잖아. 사랑하면 이런 것도 함께 넘어가는 거야. 내가 날 정말 사랑했다면 고칠 기회를 줬겠지. 그래서 말했어요. 넌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처음부터 그 짓을 하지 않았겠지.
그는 마지막까지 버티려고 했어요. 이러는 거 너답지 않아.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건 너무 똑같잖아. 너도 결국 돈으로 사람 매달려 있는 거야. 제게 가스라이팅까지 시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속지 않았습니다. 뭐가 절박한 줄 알아? 내가 욕한 그 절박함이 뭔 줄 알아? 바로 지금 내가 하는 짓. 날 몇 달 동안 돈줄로 쓰다가 이제 와서 또 한 번만 써먹어 보겠다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 라고 말하고 일어섰어요. 그가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시훈 총각 파티는 어쩔 건데? 이미 예약금도 냈고 친구들도 내가 다 준비했다고 믿고 있어. 거기서 정답이 확실히 보였어요. 이 모든 눈물 섞인 말들도 결혼 생각했다는 말도 결국 총각 파티 지원금이 목표였다는 거려. 그건 내 문제야. 넌 날 이렇게 공개 굴욕시키고도 내 카드를 또 쓸 수 있으리라고 진심으로 생각했어? 그는 말했어요. 나를 이렇게 버릴 수는 없어. 이미 사람들한테 다 말해놨는데. 그럼 내가 직접 해결해야겠네. 라고 말하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또다시 제 아파트 앞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동료 둘, 시훈이랑 기석까지 데리고요. 취했는지 셋 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경비원이 전화를 해서 내려오시겠냐고 물었고 저는 말했어요. 절대 아니요. 하지만 그들은 바로 가지 않았어요. 건물 앞에서 서성이고 전화 걸고 소리 내웃고 무려 2시간이나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불편해했고 경비원이 경찰 부를까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저는 한 번만 더 나가 달라고 경고해달라 했고 그래도 안 가면 그때 경찰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경고에 그들은 빠져나갔어요. 월요일 아침 제 폰에는 17통의 부재중 전화와 각종 카톡이 가득했어요. 준호는 여전히 사랑한다, 고치고 싶다는 톤이었지만 시훈과 기석은 다른 식이었어요. 남자들 술 먹다가 헛소리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나. 이 정도로 총각 파티를 틀어막는 건 너무 오버야. 이런 내용들. 그래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서도 아무것도 안 바뀌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움직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앙심 품은 전 여친이 어떤지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두 번째 업데이트 이후 상황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치달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걸 쓰면서 손이 떨려요. 월요일, 화요일 계속 연락이 오길래 못 본 척 무시하면서 집에서 파스타를 만들며 혼자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어요. 조금씩 제 일상을 되찾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소스를 저으면서 거실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위층 이웃인가 싶었지만 다시 한번 무언가가 털썩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음악을 끄고 귀를 기울였어요. 정적.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몸을 돌렸을 때 제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준호였습니다. 제 집 물건을 뒤지고 있었어요. 여기로 어떻게 들어왔어? 문은 잠겨 있었고 이중 잠금까지 해둔 상태였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비상계단 창문으로 들어왔어.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이요.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와 제 창문을 따고 집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무서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솟아 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라고 말했더니 그는 나갈 생각 없다고 했어요. 내가 솔직하게 말할 때까지는 그의 관심사는 사과가 아니라 조사였어요. 그는 제 서랍, 옷장, 화장실 수납장까지 다 뒤져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게 말했어요. 딱 봐도 다른 남자 있지. 갑자기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거 안 봐도 비디오야. 내가 딴 남자랑 있지 않고서야 이럴 리가 없어. 그는 추가 칫솔, 남자 옷, 남자 향수 그런 증거들을 찾고 있었어요.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요. 저는 말했어요. 다른 사람 없어. 우리가 끝난 이유는 내가 나를 ATM 취급하고 창피졌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는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여자가 다른 사람 없이 날 이렇게 버릴 리가 없다. 그게 그의 논리였습니다. 제가 나가 달라고 하자
그는 말했어요. 경찰 부르든 말든 해. 근데 나 진실 들을 때까지는 안 나가. 내가 나한테 망신을 줬으니 나는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나보고 나가라고 징징대면 여기 있는 예쁜 것들 혹시 실수로 부서질 수도 있어. 노트북이 떨어진다든가 TV가 넘어진다든가 사람이 흥분하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더 이상 화난 전 남자친구가 아니라 집안에 침입한 잠재적 위협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재빨리 오빠 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긴급, 준호가 비상계단으로 내 집에 들어왔어. 지금 집 안에 있어. 빨리 와줘. 지호는 차로 20분 거리였는데 아마 신호 무시하고 달려왔을 거예요. 15분 만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오빠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어디 있어? 거실에는 여전히 준호가 있었어요. 그는 오빠를 보더니 태도를 확 바꾸더군요. 지호야. 나 그냥 얘기 좀 하러 온 거야. 마치 오랜만에 안부 인사하러 온 친구처럼요. 오빠는 한마디만 했어요. 어떻게 들어왔어? 준호는 그냥 우린 지금 얘기하고 있던 중이야 라고 회피하려 했고 오빠는 다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문 잠겨 있었을 텐데 어떻게 들어왔다고? 결국 준호는 비상계단 창문으로 들어왔다고 인정했어요. 전화 무시한다고 해서 그냥 올라왔다는 말까지 했죠. 오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방금 그게 불법 침입이라는 거 알지? 지금 당장 나가. 준호는 말했어요. 이건 나랑 너희 동생 사이 일이지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오빠는 말했어요. 너네는 끝났어. 내 동생이 끝이라고 했어. 그럼 여긴 내 집이 아니야. 오빠는 그의 팔을 잡고 문 쪽으로 끌고 갔어요. 준호는 버티려 했지만 지호는 단호했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이라도 이 근처에 나타나면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다. 주거 침입, 스토킹 다 묶어서. 준호는 협박하지 말라고 떠들었지만 마침내 문 밖으로 밀려 나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그래도 이 정도면 그도 선을 알겠지. 그런데 또 착각이었어요. 다음 날 회사 동료 진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가 앉아있는 자리로 왔어요. 이거 너겠지? 그녀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 틱톡 영상, 제 얼굴이 떡하니 나와 있었습니다. 쉬운 계정에서 올린 영상이었어요. 제목은 대충 이랬습니다. 착한 남자가 못난 여자한테 당하는 법.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돈만 밝히는 악녀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연애 시절 찍은 사진들이 허락도 없이 편집되어 자막이 덧붙여지고 배경음악이 깔려 있었어요.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고 나는 그녀를 위해 두세 개 일을 띄었다. 결국 그녀는 돈 많은 남자에게 갔다. 하나도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제 얼굴 사진 위에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조회수는 이미 5,000회를 넘었고 댓글에는 수백 개의 글이 달려 있었어요. 역시 요즘 여자들 다 저렇지. 딱 봐도 그럴 스타일이네. 이 영상 유튜브에도 올려야 한다. 이런 여자들 모아서 모음집 만들자. 제 얼굴이 요즘 여자 문제를 상징하는 썸네일처럼 쓰이고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이거 레딧에도 올려야겠다. 유튜브에 미친 전 여친 모음집에 넣어야겠다라고 댓글을 다는 거였어요. 제 이름이 인터넷 어딘가에 이기적인 여자로 남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어요. 미래 직장이 제 이름을 검색해서 이 영상을 본다면 부모님이 우연이라도 이걸 보게 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앉아버렸어요. 진주가 물을 가져다 줄 정도로 얼굴이 새하얘졌대요. 이제 직접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훈의 가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모님 집 주소, 엄마 페이스북, 아버지 직장 몇 번 클릭하니 금방 나왔어요. 금요일 오후 저는 시훈 부모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잔디는 예쁘게 깎여 있고 조용한 고급 주택가. 이런 동네에서 명예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시훈 엄마가 문을 열었고 저는 정중히 인사를 한 뒤 말했어요. 아드님이 틱톡에 올린 영상 때문에 왔습니다. 폰을 꺼내 그 영상을 보여줬고 그 안에 제가 누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영상 속 내용들이 어떻게 거짓인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총각 파티 비용을 대주지 않겠다고 했을 뿐이고 그 아들은 제 사진을 무단으로 쓰고 스토리를 지어내어 저를 문제 있는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시훈 엄마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 이런 걸 올렸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런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까지 살짝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시훈에게 페이스타임을 걸었습니다. 화면 속 시훈 얼굴이 저를 보자마자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이 영상 너가 만든 거야? 엄마가 물었습니다. 시훈은 그게 보이는 것처럼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저에 대해 우리 친구한테 큰 피해를 줬다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엄마는 단호했어요. 내가 이 여자 사진을 허락 없이 가져다 썼어? 거짓 이야기 덧붙여서 이게 사실이야. 시훈은 우리 입장도 있다고 했고 아버지까지 방에 들어오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남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친 거야. 당장 그 영상 내리고 친구들한테도 삭제하라고 전해. 아니면 너 집 나가서 살아. 차 보험도 이제 내가 내고. 1시간도 안 돼. 시훈 계정은 사라졌고 저에게 짧은 사과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전히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준호와 시훈, 기석은 이미 제 집에 침입하고 제 이미지를 써서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 퍼뜨렸고 그때마다 제가 막으면 한 단계씩 더 과감한 수를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전화, 문자, 영상, 스크린샷. 다음에 또 한 번이라도 선을 넘는 순간 경찰서에 이 모든 걸 들고 들어갈 겁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이 모든 사태가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저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 이야기를 남기려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처음 깨졌을 때 경찰부터 찾아가라고 하셨죠. 정말 그렇게 했어요. 지호가 준호를 집에서 내쫓은 다음 저는 사진과 함께 자세한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비상계단 창문으로 집에 들어왔던 날 팔에 남은 자국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제 위기를 진지하게 들여다봤어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리가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겠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소 여부를 말할 때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문제는 증거야. 건물 측면 비상계단 쪽에는 CCTV가 없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영상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 당신 말과 그 사람 말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기엔 조금 어렵다. 사실 많이 답답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공식 기록이 생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이 사람 이미 이런 짓을 한 전적이 있다. 그게 나중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뒤로 10일 정도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틱톡도 없고 건물 앞에서 서성이는 일도 없고 창문도 조용하고 이제는 정말 포기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무렵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주 토요일 고등학교 때 친구 예슬이랑 쇼핑몰에 갔어요. 몇 주에 한 번씩 근황 나누는 친구거든요. 옷 구경도 하고 수다 떨다가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음식을 받아 들고 자리 찾으려고 둘러보는데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맨 뒤쪽 테이블에 준호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여자 뒷모습만 보였는데 긴 머리에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준호는 역시나 과하게 장난을 치고 있었죠. 머리를 만지고 옆구리를 간지리고 딱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하던 행동이었어요. 첫 번째 생각은 좋네. 이제 나한테서 완전히 떨어지겠지였어요. 두 번째는 누가 저런 사람을 알고도 만나줄까? 라는 의문이었고요. 그 여자가 가방을 뒤지려고 몸을 돌렸을 때 저는 쥐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진이었어요.
기석 여자친구 수진. 2년 넘게 사귀던 그 여자요. 저는 예슬 팔을 붙잡고 작게 말했어요. 저기 앉아있는 둘 보여? 내 전 남친이랑 친구 여자친구야. 예슬은 눈이 동그래지며 말했어요. 헐, 진짜야? 우리는 둘이 앉아서 한동안 그들을 지켜봤어요. 그건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연인이었어요. 그는 어깨에 팔을 두르고 수지는 그에게 기대서 앉아 있었고 볼에 입을 맞추며 낄낄대고 있었어요. 저는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수진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수진이 준호 무릎 위에 앉듯이 앉고 둘이 손을 잡고 푸드코트를 나가는 모습까지 3분가량 찍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멍해지는 기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를 찾아와 다른 남자가 있냐고 소리치고 집까지 부수고 들어오던 사람이 실제론 친구 여자친구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럴 줄 아니까 남도 그럴 거라고 믿는구나. 이 한 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프로젝션. 딱 그거였어요. 며칠 동안 이 사실을 들고 고민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내 삶이나 살까? 이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더 받고 싶진 않은데. 하지만 기석 생각이 계속 났어요. 그도 저에게 틱톡으로 욕을 퍼부은 사람 중 하나였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 그도 상처받을 사람이죠. 자기 여자친구와 친구가 몰래 사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 알려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둘이 알아서 살게 둘까? 고민하던 중 결정은 제 대신 내려졌습니다. 수요일 저녁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던 중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경찰서에 갔다던 얘기를 들었는지 넌 진짜 웃기다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경찰은 내 편 안 들어준다. 그냥 자기만 웃음거리 만든 거야. 자기가 집에 몰래 들어온 걸 대놓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내가 이상하대. 난 오히려 운 좋게 탈출한 거라고 생각해. 그러다 그가 결정적인 말을 던졌어요. 근데 웃긴 건 말이지. 너 없으니까 난 지금 더 잘 지내. 날 진짜로 챙겨주는 여자가 있거든. 돈으로 나를 조종하려 하지 않는 여자. 진짜로 날 남자로 대해주는 여자.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웃겨? 그래서 말했어요. 너를 위한 선물이 있어. 오늘 자정쯤 받게 될 거야. 그는 파고들며 물었지만 저는 더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 11시 58분 저는 그 동영상을 기석에게 보냈어요. 준호가 아니라 기석에게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알고 있는 게 나중에 더 나을 것 같아서 보냅니다. 이렇게 알게 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폰을 끄고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정오에 폰을 켜자마자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40통, 문자 35개, 준호, 시훈, 기석, 심지어 수진에게서도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기석의 음성 메시지에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몰랐어. 너한테 미안하다. 언제부터였는지 아냐고 물어보기도 했죠. 준호의 메시지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내가 모든 걸 망쳤다. 내 인생 다 부숴놨다. 친구랑 관계도 내가 박살냈다. 너 진짜 복수심에 미쳐있다. 시훈은 중간에서 다들 진정 좀 하자고 했지만 이미 공은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수진 메시지는 더 이상 퍼뜨리지 말아 달라며 사정하는 내용이었어요. 기석이랑 이미 힘들었고 실수 한 번 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기석은 그 영상을 보고 곧장 준호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전화 녹음을 들어보니 분명 상당한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기석은 집에 돌아가 수진과도 대면했답니다. 수진은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한 달 전부터 관계가 시작됐다고요. 베가스 여행 전부터 저와 준호가 헤어지기 전부터 이미 둘은 뒤에서 만나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소름입니다. 제가 그의 생일을 위해 헬리콥터 투어까지 건 예약을 하고 스테이크 하우스를 예약하고 $3,000를 써가며 주말을 준비하던 그 시기 그는 이미 친구 여자친구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실을 들이밀었을 때 그는 그 죄책감을 모두 저에게 돌리려고 했어요. 너도 분명히 다른 남자가 있을 거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칼같이 끊는 거다라고 자기가 했던 일을 그대로 제 탓으로 옮기려 했던 거죠. 금요일 오전 그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이제 좋냐? 다 망가뜨려 놓고 기분 좋아? 저는 말했어요. 난 아무것도 망가뜨리지 않았어. 그냥 사람들에게 사실을 보여줬을 뿐이야. 너 스스로가 망가뜨린 거야. 그는 말했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수진이랑의 일도 복잡해졌고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물었어요. 베가스 때도 이미 그러고 있었어? 길게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 여행 가기 몇 주 전부터 이미 연락을 하고 있었다. 출발 전날 밤에 처음으로 키스를 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를 위해 준비한 그 화려한 주말의 시작부터 그는 이미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나눠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2개월 전에 솔직하게 말했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야. 마음이 떠났다면 그냥 떠났다고 말했어야지. 내 돈으로 생일을 다 즐기고 나서 친구들 앞에서 날 ATM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그랬다면 우리도 서로 인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제 그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요. 이제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드디어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석과 수지는 완전히 끝났고 수지는 짐을 싸서 그 집을 나갔답니다. 쓰레기는 때로는 저절로 자기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릴 인내심만 있으면요. 저는 이제야 조금씩 제 삶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누가 진짜 제 편이었는지, 위기가 왔을 때 누가 제 옆에 남았는지, 그리고 누가 제 돈만 보고 달려들었는지요.